네, 저희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관련 주식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뜨거운데 어떤 테마들이 연속성을 이어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이 현대차의 UAM 사업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어제 가장 강했던 테마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대차가 2028년입니다. 도심 운영에 최적화된 나르는 택시 UAM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실현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와.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몇 년후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최상위 기업의 임원과 식사 자리가 있어서 한번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분 얘기가 그때 그 자리에서 뭐 밥을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UAM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단언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분의 시각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10년 내에 힘들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단언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뭐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공항을 이용할 거냐. 예.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 뜬다면 어디서 뜨고 내리게 할 거냐. 소음은 어느 기준까지 측정할 거냐. 관제는 누가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배터리 수준으로 과연 몇 분을 띄워서 내리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맞춰야 될 뭐 양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물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미국에 가장 앞서갔다는 조비 에이에이션 같은 조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주가 보시면 처참하지 않습니까? 네. 고점 대비해서 뭐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전혀 뭐 반등이라 볼 수가 없고 여전히 적자 기업이고 물론 뭐 아직까지 제대로 된 완제기를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당연할 수도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2028년 뭐 굉장히 길게 잡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임기 내에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계획은 계획일 뿐 그걸 이뤄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좀 굉장히 우리가 여유를 잡고 봐야 되는 산업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차 입장에서 또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현대차가 그 미래차 계획을 얘기했을 때 아마 그 그림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강유역에 이런 UAM이 뜨는 일종의 터미널을 만들고 그 터미널에서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버스도 자율주행차로 만드는 그런 형태를 봤는데 그걸 누가 만들죠? 누가 돈을 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UAM 만들어서 띄우면 공항까지 뭐 10분 내에 갈 수 있어. 이게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지만 서비스 관점에선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게 뜨는 그 터미널은 누가 만들고 그 터미널에 들어가는 돈은 누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는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될 상황이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 차원에서도 논의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10년 정도는 좀 봐야 되는 굉장히 장기적인 그림의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UAM 관련 테마들이 가장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처럼 나르는 택시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터미널, 도심 항공교통 산업 형성이 될지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아직 분단 국가이고 사실상 전쟁 중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네. 군사 시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규제도 엄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르는 거 드론이나 뭐 어떤 나르는 것에 대한 그 예민도가 더 큰데 과연 UAM 산업이 이런 휴전 국가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우리는 수출 국가인데 미국은 한다고 하고 이게 국내에서 진짜 관련 산업이 형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이 세 가지를 잘 해소를 해야만 이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게 뭐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배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하면 나오는 효과는 뻔합니다. 물건값이 다 올라가겠죠. 그러네요. 네, 지금 우리가 중국이 수출한 디플레로 인해서
그동안 저금리에, 저물가에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과정에서 중국을 밀어내려면 우리는 모두 비용 상승을 거의 전 산업 분야에서 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여러 희귀 금속들 거의 80~9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이걸 끊어내면 어디서 사야 되죠? 미국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호주에서 이미 가격 경쟁에서 밀려서 없어진 광산을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대신 가격은 몇 배로 뛰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우리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는데 IPF가 정말 계획대로 될지 여부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새로운 경제 블록을 만들었을 때 누가 만들어줄 것인가. 즉 지금 이 UAM 산업은 우리나라를 위한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일부 이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나 우리나라 내수용으로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해외에 수출하는 것, 결국 IPEF라고 묶이는 정도의 국가 또 여기에 참여할 만한 국가 이런 국가들에서 전량을 좀 수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과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런 신기술에 한 6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현대차의 금액이 굉장히 저는 좀 약간 미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지금 조비가 시총 기준으로 한 4조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명과 얘기를 나눴을 때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UAM을 만든다고요? 라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 회사니까 자기 회사의 어떤 우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현대차가 그러니까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현대차 정도가 UAM을 만들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대차 6조라고 하는 미국과의 투자는 현대차가 만들 수 없었던 이용할 수 없었던 미국 기술을 들여오는 방안, 조비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금 이런 UAM 같은 거 만들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향후 뭐 통신 기술과의 접목이라든지 AI의 발전이라든지 로봇 기술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넓혀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투자 금액 한 6조 정도는 제가 보기엔 뭐 공장 새로 짓고 만들면은 6조는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이건 뭐 택도 없나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 이 6조는 어떤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기술을 협력하거나 할 가능성. 그래서 미국의 2만 명 정도의 고용을 선물로 안겨주면서 미국의 기술을 협업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혹은 미국 기업의 지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알파를 얻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UAM이라고 하는 산업은 우리나라만을 바라보는 산업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수출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비용들을 감당하기 위한 현대차의 노력은 아마도 제가 보기엔 해외 지분 인수,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해외 쪽으로 진출하려는 또 국내 일부 수요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현대차의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공장이 동남아에도 만들어지고 싱가포르에 연구소가 생기고 미국에 이제 또 새 공장이 생기게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공장들과 연구소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좀 네트워크, IPEF를 통한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의 주기상 지금의 태동기다라는 관점으로 여쭤볼까 했는데 딱 잘라서 쉽지 않을 거다. 국내에서 UAM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나는 회의적이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회의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시장 내수에서 만들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수에 뭐 판매돼서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기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개 정도라면 해외에 팔 수 있는 건 뭐 한 10,000개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수출용이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비행 경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아마도 그러면 한강위를 좀 날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일반 그 도심 위를 날아다니는 건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처럼 과밀화된 인구가 있는 수도권 지역에선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 인명사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뭐 한강 경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또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얽혀져야 되는 그런 상황임을 고려해봤을 때 국내에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물량보다는 수출 쪽에 주력해야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려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예,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그 한계는 분명하니까 예. 수출량의 어떤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UAM 관련 어떤 설비랄까요, 기계랄까요, 잘 만들어서 수출을 잘 할 것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자. UAM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일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이게 비행체인지 그냥 단순한 기계인지 그냥 탈 것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해보게 되면 어쨌든 비행체에 가깝지 않습니까? 좀 더 한 발 더 나아간 드론, 사람이 탈 수 있는 혹은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드론의 형태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누가 뭐래도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죠. 완제기를 이미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력, 그다음에 그 들어가는 소재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께서도 왜 현대차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냐면 이게 한국항공연구원이라든지 각종 규제를 뚫어야 됩니다. 부품 하나하나까지도. 비행체라는 것 자체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뚫어내는 데만 한 4, 5년 정도가 걸리는데 현대차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국내에서 넘버원에서는 누가 뭐래도 한국항공우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현대차가 여기랑 협력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비 같은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낫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과하게 되면 그 기체 하나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의 지금 제조업 기술력이 충분히 넘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항공산업에 대한 그 진입 장벽만 돌파할 수 있다면 실제로 기체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그것을 돌파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다. 근데 정부가 이런 모든 규제들을 쉽게 없애줄까? 그렇게 보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우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UAM 산업에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갖춰야 할 자격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 우리가 작년에 그랬듯이 메타버스나 NFT나 혹은 오늘 저희가 관심이 많은 로봇이나 사실 지금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우리가 그 산업이 태동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UAM을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나눠야 되겠죠.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 예를 들어서 뭐 정의선 회장의 발언, 이거 하나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멘텀 투자를 하는 거냐, 정말 UAM 산업을 보면서 내가 텐베거를 만들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 거냐는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텐베거를 노렸으면 10분의 1 토막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라면 뭐 해당 종목들을 잘 고르시는 지혜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UAM이 당장 터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투자하지 않아야 될 거냐? 그러면 10년 전에 우리가 아마존 투자했으면 200배 먹었다는 얘기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씩 담아가되 뭐 조정을 이용해서 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모멘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익이 났으면 정리를 해야죠. 단기 모멘텀에 투자했는데 모멘텀이 사라지는 구간에서 또 계속 가지고 있겠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가 일본에 가면서 언급하고 간 공통사항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아르테미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왔을 때부터 얘기를 했을 때부터 서로 이제 당선되고 통화가 됐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된 산업인데요. 다시 유인 탐사선 달에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 거죠? 다 발사체와 위성과 관련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일본도 참여하고 일본도 유인 탐사선을 달에 보낸다고 하니까 우리도 공교롭게도 하반기에 또다시 누리호를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멘텀 투자라고 한다면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소위 위성과 관련된 기업들의 모멘텀은 한 번 정도는 더 남았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바라보면서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 누릴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잡아보고 정말로 장기적으로 내가 UAM에 투자하고 싶다면
텐베거를 또 바라보신다면 10분의 1 토막도 각오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부터 조금씩 모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모멘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로 UAM 산업을 10년을 보고 투자할 것인지는 본인의 판단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본인의 판단하에서 UAM에 10년 투자할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부터 한 10만 원,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런 단위로 난 모아나겠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 핵심 종목이 누구냐?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뭐래도 현대차가 한다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하나그룹도 여기 관심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항공우주가 완제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위성과 관련된 부분도 최근 들어서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런 종목군들을 조정시마다 꾸준하게 좀 늘려가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은 방산, 우주산업, 항공 이런 이슈들로 교집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가장 많이 각광받고 거론되는 기업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항공우주는 이 시간에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요. 포인트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수출도 일단은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비교적 비쌉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둔화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재차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실적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모멘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네. 장기 산업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금 대통령이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에너지 정책을 앞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속내를 비쳤습니다. 자, 오늘 수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것까지 전해드립니다.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